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사연 열차에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으며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제 부족한 사연으로 누군가는 용기와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연이 어쩌면 누군가에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6년이 된 부부였어요. 간단한 저희의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 사이엔 아이는 없었고 남편과 전 각자 회사 생활을 하는 상태였어요. 월급은 비슷했으나 저희 회사 복지가 조금 더 좋은 편이라 상여금이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었으며 시댁과 친정 모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신 상태였죠. 남편에겐 시집간 누나가 저는 외동으로 평범한 집안끼리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흐르니 신혼 같은 설렘은 당연히 없었으나 큰 소리 날 일 없이 그저 무난하게 잘 살고 있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상다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 당신 요즘 입맛 없다고 해서 솜씨 발휘 좀 했지. 나 오늘 이상 차리느라 반차까지 썼어. 그러니까 입맛 없더라도 이건 다 먹어야 해? 당연하지. 보기만 해도 도망갔던 입맛이 돌아오는데 얼른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주방에 설거지가 산더미라 걱정했는데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받는데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얼른 먹자. 배고파. 이렇듯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도 말이 나올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아이였어요. 결혼 6년 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이 전혀 없으니 친정은 둘째치고 시댁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희진아, 아직 임신 소식 없니? 너희 혹시 포기한 거야? 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전화에 저는 퍽 난감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시모가 괜한 오해를 할까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포기까지는 아닌데 자연 임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원하는데 그이가 병원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요. 병원 다녀오면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 안 꺼내려고 하고요. 그래? 그 정도로 힘들어하니? 아유, 남들은 잘만 생기고 잘만 낳던데 너희는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네? 저한테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혹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별말 없든? 네, 검사 다 해봤는데 저 나이에 비해 자궁 나이도 젊고 아직 건강하다고 했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얼른 임신이 돼야 할 텐데 내가 너희 생각만 하면 걱정이야. 때론 상처되는 말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좋게 걱정스러운 투로 이야기해줬던 터라 저는 대부분 웃으며 이 말들을 넘겼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 미안하긴 됐어. 그게 당신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야? 평생? 평생 해도 모자라지. 나 때문에 우리 임신 불가능한 거잖아. 맞아요. 사실 제가 임신이 안 되던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정자수가 거의 없는 무정자증이었어요. 당시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저희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것이 분명해 양가에는 비밀로 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도 미안해하지 마.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우리 둘이 더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는 그 말 좀 그만해. 그래,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하고 살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면서
당신 웃고만 살게 해줄게. 그래, 그 약속은 꼭 지켜. 알겠지? 그럼 나 믿어.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남편은 이렇듯 저에게 늘 미안해하면서도 제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이런 스트레스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전 7년이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제가 희생하고 견디는 만큼 남편 역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다 착각인 줄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때 그 당시엔 전 무엇이든 좋게 생각하려고 했고, 그렇기에 저희는 큰 소리 날 일 없는 가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희진아, 나 어떻게 하니? 나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기억나지가 않아.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치매 전조 증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엄마의 상태에 놀라 손까지 덜덜 떨려왔어요.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기에 전 최대한 태연한 척 엄마를 안심시키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뭐? 비밀번호가? 엄마 현관 비밀번호 12346이잖아. 일단 비밀번호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물부터 한 잔 먹자. 응? 그래, 알겠어. 엄마, 전화 끊지 말고 일단 지금 집으로 들어가 봐. 울지도 말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정 좀 하자. 응?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비밀번호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나도 휴대전화 손에 쥐고 어디 있냐고 찾아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저번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늘 메모해서 다니는데 메모한 종이가 어디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순간적이지만 메모한 종이가 있다는 사실도 잊었던 것 같아. 엄마 진짜 어떻게 하니? 엄마 무서워.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일 병원에 가보자. 별거 아닐 거야. 알겠지? 일단 진정하고 집에서 좀 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놀란 상태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많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를 끝없이 상상하게 만들었고 끝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진작에 신경을 좀 쓸 것을, 진작에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한 날이 지나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절대로 아닐 거라는 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무슨 병이든 관리가 중요하듯 치매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옆에서 잘 지켜본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요.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죠? 이런 경우 혼자 계시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상황이 된다면 모시고 사시는 게 좋긴 하나 여의치 않으시면 요양원에서 모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치매 환자분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니 이 점 잘 생각해 보시고 상황에 맞춰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런 의사 선생님의 의견과 같았고 우려하는 대로 혹시나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고 엄마는 그런 제 말에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들었지?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 당장 우리 집으로 가. 아직 괜찮다고 해도 이러네.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괜히 너희 집에서 정신줄이라도 놓게 되면 나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쌓이는데 진짜 너희 집에서 가서 살기라도 하면 내가 맘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남편도 불편할 테고 말이야. 정서방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아파서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면 두 팔 걷고 그러자고 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정서방 걱정되어서 그런 거면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가자. 딸 소원이야. 제발. 꼭 정서방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진짜 불편해서 그런다니까. 일단 집으로 데려다 줘. 며칠 생각해보고 엄마가 말해줄 테니까 혼자 조금만 생각해볼 시간을 줘, 딸. 순간 너무 제 입장만 내세우며 제 말만 했나 싶었어요. 정작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울 사람은 엄마일 테니까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며 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있으라는 당부와 함께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 앞에선 덤덤한 척하느라 차마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이 엄마 집 현관문을 닫자마자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가 아파져 올 지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소파에 앉아 한참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이유를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울어? 우리 엄마 치매 초기가 오고 있대. 치매? 그게 정말이야? 글쎄 어제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난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찝찝해서 병원 모시고 갔더니 그러네. 관리를 잘해주면 괜찮을 거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아무래도 집에 혼자 계시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치매이신데 어떻게 혼자 계셔.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내심 남편의 말을 들으며 나와 생각이 같구나 싶어 안도했는데 남편의 입에선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양병원 알아봐야겠네.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이나 신경 써줘. 장모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쩌면 저리도 다정한 말투와 다정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듯 요양원을 말할 수가 있는지 섭섭하면서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전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요양원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양원은 생각도 안 했어. 난 당연히 집에 모시고 오려고 했지. 당신도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고. 어? 우리 집? 우리 집.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어서 우리 생활에 피해 끼칠 일도 없고 증상이 심하다고 한들 집에서 모시고 싶어. 우리가 모시면 우리 회사 갔을 땐 어떻게 하게? 우리 회사 가면 장모님은 또 혼자 계셔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집에 모시는 의미가 없잖아. 나 재택으로 근무 돌리거나 안 된다고 하면 그만두고 재택 가능한 회사로 알아보면 되지. 그러면 일해도 지장 없고 엄마랑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잖아. 그건 그런데 있잖아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 당신도 알다시피 나 집에서 편하게 있는데 장모님 오시면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도 나지만 장모님도 불편하실 거야. 아무리 초기라도 그래도 증상이 나타날 건데 나한테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미안하시기도 할 테고. 여러모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 당신하고 내가 자주 가면 되잖아.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늘 남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랬기에 제 결정은 남편을 위한 결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다른 문제도 아닌 엄마가 아파서 모시자는 말도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뜻만 내세우고 있으니 섭섭할 수밖에요. 당신 말 이해하는데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 만약 어머님이 편찮으셔도 이렇게 말했을 거야? 바로 요양원 보내자고? 당연하지. 나한텐 장모님이나 엄마나 매한가지야. 만약에 우리 엄마한테 이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나 우리 엄마 오면 당신 고생하게 될 게 뻔한데 더욱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 섭섭하게 듣지 말고 내 입장에서 장모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 알겠어. 일단 생각 좀 더 해보게. 엄마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좋게 좋게 설명하는 말에도 저는 여전히 섭섭했지만 남편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에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으로 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니 엄마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딸에게 부담이 되기 싫기도 하고 요즘 좋은 요양원은 지내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할 거라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으로 간다니. 말 그대로야. 난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싶은데 내가 혼자 있으면 네 맘도 편치 않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으로 간다고. 알아보니까 요즘 요양원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도 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먹고 지내. 엄마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 아니야. 정말 엄마가 불편해서 그래. 마음도 편치 않고 말이야. 엄마가 돼서 우리 딸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좋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는 게 엄마는 여러모로 좋으니까 우리 딸도 엄마 의견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런 엄마의 말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전 엄마를 재차 설득했지만 엄마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크게 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돼 차를 몇 번이나 돌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요양원에 계시겠다고 했고 결국 전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뒤 전 재택근무로 근무를 바꿔 요양원에 거의 날마다 갔어요. 노트북을 챙겨가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일을 했고 아무래도 딸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엄마의 증상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엄마도 심적으로 많이 안심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잠만 따로 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모가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보, 엄마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나 봐. 지금 병원이라는데 수술까지 하셔야 한대. 나 지금 병원 가면 늦지 싶어. 기다리지 말라고 전화했어. 병원 어딘데? 나도 가봐야지. 아니야, 당신은 집에서 기다려. 우르르 가도 한 명만 병원에 있을 수 있대. 아, 알겠어.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고 시모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젊은 시절 재봉틀을 오래 했던 시모는 발목이 자주 붓곤 했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하필 그곳을 접질리며 크게 다친 것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시니 걱정했는데 다행히 경과도 좋았고 절뚝이시긴 하지만 혼자 걸어 다니실 만큼 회복 역시 빠르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의사 선생님과 많이 달라 보이더군요.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시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시모가 휠체어를 타는 것도 아니고 목발질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멀쩡히 두 발로 잘만 걸어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모시기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친정엄마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라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건 분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을 모시자고? 왜? 왜라니? 당신은 우리 엄마 걱정 안 돼? 나이도 많은 엄마가 수술까지 받고 혼자 생활하는데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혹시나 불편한 다리 때문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당신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했나 보다. 남편 역시 제 말에 서운한 듯 입을 삐죽 내밀고 툴툴거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마음 역시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최대한 좋게 그리고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그건 지나친 상상이야. 어머님 거동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 불편하신 거동도 곧 괜찮아지신다잖아. 선생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어머님이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회복력이 더 좋다는 말.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좋지 않은 상상을 하는 거야? 당연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어찌되었든 난 우리 엄마 집에서 모시고 살 거니까 당신은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더 차분히 제 의견을 말해주었어요.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나 불편해 여보. 당신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불편해서 싫다고. 나 역시 같은 마음이야. 백년 손님인 당신도 불편한 마당에 나는 오죽하겠어? 어머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나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이 섭섭하더라도 이번엔 양보 좀 해줘. 최대한 좋게 말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많이 섭섭해하더라고요. 아니, 화난 모습에 가까웠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내가 장모님은 요양원 보내고 우리 엄마는 모시자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선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정말 그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야. 당신도 그러하듯 나 역시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심각하긴 뭐가 심각하다는 거야? 다 심각하지 않다고 경과 좋다고 하는데 당신만 심각해, 당신만. 무조건 덮어놓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좋게 이야기하던 저 역시 화가 나버렸고 결국 다툼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말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이해시키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 동안 말다툼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도 그 사실을 숨김으로 인해서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상황도 심지어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우리 엄마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모시자고 한 남편도 다 이해하고 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본인 입장만 내세우고 저의 기분, 저의 입장에 대해선 전혀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물며 집에서 모시며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겨대는 남편을 보며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넌 무조건 엄마 모시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닌 건 잘 알고 있지? 난 불편해서 싫다고 했으니까 당신이나 내 말 잘 기억해. 이렇게 남편은 끝까지 시모를 모시고 오겠다고 우겼고 전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며 정해진 결과 없이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사이엔 대화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생활하게 되었어요. 말을 섞으면 다투게 되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생활이 더 편한 지경이었죠. 그렇게 각자 알아서 생활하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와. 다녀올 수 있겠냐도 아니고 다녀오라니. 낮엔 항상 엄마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편이 부탁하는 것도 아닌 명령조로 저런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의 행동이 밉다고 하더라도 시모를 혼자 병원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진료가 끝나는 대로 시모를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린 후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여의치않은 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저를 본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뭘? 나 오늘 어머님 병원도 같이 갔고 진료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리기까지 했어. 우리 엄마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는 당신이랑은 달리 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이런 내가 뭐가 그렇게 너무한다는 거야? 병원만 다녀오면 다야. 우리 엄마 다리도 불편한데 같이 집에 들어가서 밥도 좀 차려주고 시간도 보내다 왔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당신은 당신 엄마만 생각해? 우리 엄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는 거야? 당신이 집에 모셔다만 주고 쌩하니 가버리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지?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고맙다 해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당신은 양심이란 게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유로 화를 낼 수가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나 낮엔 엄마 병원 가서 시간 보내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그런 이기적인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뭐? 왜 어머님이랑 시간을 안 보냈냐고? 왜 어머님 밥은 안 챙겨줬냐고? 그렇게 걱정이면 당신이 회사 빠지고 챙기지 그랬어. 남편에 대한 실망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고 남편 역시 제 말에 화가 많이 난 듯 기어코 해선 안 되는 말을 하고야 말더군요. 그놈의 장모님, 요양원. 당신 머릿속엔 그 두 가지뿐이지.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까짓 요양원 하루 안 간다고 장모님이 당장 어떻게 된대? 그것도 아닌데 왜 이 유난을 떠냐고. 앞으로는 요양원에 가지 말고 우리 엄마나 잘 챙겨. 매일 가서 우리 엄마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란 말이야.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화가 난 적은요. 저는 남편의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화가 난 만큼 언성은 높아져 갔습니다. 말 다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하루 안 간다고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그건 당신 엄마한테도 해당하는 말 아니야? 내가 하루 밥 같이 안 먹어줬다고 당신 엄마 어떻게 안 됐잖아. 그리고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 내가 왜 아픈 우리 엄마 두고 멀쩡한 당신 엄마를 챙겨야 해? 내가 말했지.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이야. 당신 엄마는 치매니까 당연히 요양원이 맞지만 우리 엄마는 그저 다리가 불편한 거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연히 주변 도움이 간절한 우리 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발만 조금 불편한 어머님은 혼자 계셔도 되는 거잖아. 당신 진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냐고.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야.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아, 됐다. 그냥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더는 나한테 당신 엄마 떠넘기지 말란 말이야. 이젠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당신 집엔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순간 화가 많이 난 남편은 급기야 손을 올렸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고개는 돌아가 버렸어요. 멍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 역시 남편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줘 버렸고 저보다 더 충격에 빠진 남편이 뺨을 어루만지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뭘 봐?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네가 화내면 나도 화낼 수 있고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늘 하던 대로 내가 고분고분하게 당신 말 안 따라주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났어? 이때껏 내가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해하고 배려했던 거야. 앞으로 2번 다신 너한테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은 없어. 전 울분을 한바탕 쏟아내버리고 짐을 싸버렸어요. 짐을 싸는 내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자고 해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당연히 이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흥분한 채로 이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마음을 다스리며 짐을 싸 엄마가 있는 요양원으로 와버렸고 저희의 별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내내 남편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고 혹시나 미련이 남진 않을까 했던 제 우려와는 달리 그 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결국 이혼이 답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락도 없던 시모에게 연락이 와 다짜고짜 저를 쥐잡듯 잡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너 집 나갔다며? 감히 네가 뭘 잘했다고 집까지 나가? 당장 못 들어가? 어머님 아들 확 쫓아내버리려다가 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불만이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고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잘한 짓 하나 없는 것이 뭐 이렇게 당당해?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집 나와 지내는 며칠 내내 생각해봤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걸 몰라서 묻니? 어디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어머니도 내팽개치고 지낸단 말이야. 내 살다 너같이 정신 빠진 애는 처음 봤다. 무슨 일이든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이야. 여자가 출가 외인이 되면 진정은 없는 거다 생각하고 오로지 시댁만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다. 그것뿐이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친정만 챙긴다고 설치는 꼴이 네 생각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시모는 기어코 임신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전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서 이 모든 수모를 감내했던 것이었지만 이혼을 할 마당에 굳이 남편의 치부를 감싸주면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머님 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요. 정자가 거의 없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떠받들고 살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저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요.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짓거리는 게야? 말이 씨가 된다는데 얼른 취소 못해? 어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재수없게? 저도 웬만하면 끝까지 비밀 지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보아하니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 못 믿겠으면 그 잘난 아들한테 확인해 보시라고요. 너 내가 내 아들한테 확인해보고 거짓말이면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해. 그까짓 각오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 얼른 확인이나 해보세요. 그대로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통쾌함과 동시에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이 말하는 게 뭐라고 남편을 위해서 이날 이때껏 참았었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저 스스로가 철없기도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요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간 엄마 요양원은 찾아오지도 않던 남편놈이 제가 시모에게 본인이 무정자증이란 걸 알리자마자 불이 나게 쫓아온 꼴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건물에 있는 병실인지 찾지도 못해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괘씸해 나가지 않으려다 이혼하자는 말을 해야 하기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주차장에 나가 남편을 만났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부터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내 상태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지금 누워 계신다고. 끝까지 가관이다 진짜.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지? 당신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친정 챙기는 꼴이라고 하더라?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겠어?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그러셨겠냐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답답하고 나도 화났었다고. 저는 소리를 확 질러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많이 놀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왜? 나는 소리도 지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나도 다 할 줄 아는데 그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다 참은 거였다고. 그러니까 예전 내 모습은 잊어. 나 앞으로 그렇게 살진 않을 예정이니까 말이야. 남편은 그저 멍하니 저를 보다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곤 이런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알겠어.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다 알았고 당신도 충분히 선 넘고 있으니까 서로 이 정도까지만 하자.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엄마 병원도 좀 모시고 다니고 당신이 한 짓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엄마 화가 좀 풀리지 않겠어? 남편은 착각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이혼할 마당에 내가 왜 당신 엄마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해?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당신한테 앙탈이나 부리자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한들 한 이불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날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어?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그랬어? 무슨 이딴 일로 이혼까지 말하고 그래. 지금 나 겁주는 거야? 그런 거지? 당신 참 귀엽다. 할 게 없어서 이혼으로 사람 겁을 주냐? 이딴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100만 번은 더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듯 이딴 일이라고 말이죠. 그제야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제가 정도껏 하다가 남편이 데리고 들어가면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요. 전 그저 남편에게 그렇게 쉬운 여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은 저를 보며 비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확실히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의 확고한 의지를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닐 텐데? 나 겁주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그러니까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좀 나가줄래? 나 이혼하면 바로 그 집 세주고 엄마랑 같이 살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면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 시댁 눈치 안 봐도 되지.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수도 있지. 무엇보다 당신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빨리 집부터 비워. 당장 오늘 비워주면 제일 좋고 말이야. 남편은 그제야 제 모든 말이 진심이란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그 당당하던 낯짝이 사색이 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저에게 확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겁이 나도 부족함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었어요.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해 나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돈을 모으는 족족 시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돈을 주느라 전혀 모은 돈이 없는 상태였죠. 돈 관리를 따로 했던 터라 저에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남편은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 저리 사색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진심이라니? 집을 비우라니? 당신 진짜 나하고 이혼할 거야? 이까짓 일로 이혼까지 한다고? 그까짓 일이라고 좀 하지마. 나한테는 고작 그까짓 일이 아니거든? 치매 환자인 우리 엄마 돌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순간부터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었어. 그리고 집 나오는 순간부터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고 결심은 했지만 확신은 못한 상태였는데 오늘 어머님이나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결심이 섰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더는 질질 끌 필요 없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남편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듯했고 그제야 저를 달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혼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절대 안 돼. 내가 앞으로 당신이 장모님을 돌보든 말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게. 우리 엄마 모시라는 말도 더는 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애절한 척하며 매달리더군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제 결심은 확고했고 저는 저를 붙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놓고 이야기해. 아니, 이거 놓고 이제 그만 가. 나는 할 말 다 했고 더는 할 말도 없어. 당신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이혼할 거고 내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당신 기어코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야? 나 없이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아까 못 들었어? 나 당신 안 보고 살고 싶어서 이혼한다니까? 이혼의 가장 좋은 점이 당신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라고 말했잖아. 다 진심이고 나 이제 당신 사랑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가. 가서 짐 싸서 집도 좀 비워주고. 전 끝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병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병실로 돌아오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계신 병원에 와서 시간을 보내주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남편은 엄마가 입원해 계신 내내 단 한 번도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고 하물며 전화 한 통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주말엔 집에서 뒹굴뒹굴하기만 하면서도 끝까지 엄마 병원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시댁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시모가 그런 상황이 되니 주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모시겠다고 우기는 남편의 모습에서 더는 나 역시 노력할 필요도 함께 살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할 만큼 하면 미련도 없다고들 하더군요. 저 역시 그런 상태였고 그랬기에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혼했으면 했고 얼른 마음 편히 제 삶을, 제 생활을 찾고 싶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지만 그런 남편과는 상관없이 이혼은 진행되었고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어요. 물론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여러모로 저에게 손해될 거 하나 없는 이혼이었죠. 끝까지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 남편은 이혼이 확정되고 나니 그때야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 하더군요. 그날에서야 온 힘을 다해 울고불고 하며 매달렸으니까요. 여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이야.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야. 당신 아직 날 사랑하는데 나한테 섭섭해서 이러는 거라고. 섭섭? 나 당신한테 섭섭한 감정 없는데? 그런 감정도 마음이 있어야 드는 거야. 난 지금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그리고 뭐? 사랑? 당신 눈엔 내가 당신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로 보여? 어떤 미친 여자가 화난다고 사랑하는 남자랑 이혼까지 하겠어. 심지어 엄마는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는 마당에 말이야. 나 당신 사랑 안 해. 마음도 없어. 미련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받아들이고 단념해.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데 그까짓 일로 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내가 그까짓 일이라고 하지 말랬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은 그까짓 일이라고 하는 일이 나한텐 충분히 심한 일이었고 법원에서도 그건 아닌 일이라고 했어. 다 그까짓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끝까지 그까짓 일이라고 하는데? 전 남편은 그저 눈만 껌뻑이며 저를 빤히 본다 싶더니 마땅히 할 말이 없었는지 방법을 바꿔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며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면 갈 곳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혼 없던 일로 하자. 그래, 당신 불쌍한 사람 그냥 못 넘기잖아. 그냥 불쌍한 인간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나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될까? 내가 말했지? 더는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고. 그 뜻은 당신이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려도 불쌍한 감정조차 들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갈 데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당신 엄마나 모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던 전 남편은 제가 도저히 설득되지 않겠다 싶었는지 표정을 싹 바꿔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굴어? 당신 냉정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정 떨어지게 냉정한지는 몰랐네. 당신 나한테 이따위로 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한테 한 그대로 당신이 돌려받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오늘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누가 후회하게 될진 두고 보면 알겠지. 장담하건대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미 당신이랑 살았던 그 모든 세월이 후회로 가득해서 더는 할 후회 따위가 남아있지 않거든. 생각 같아선 지금 당신 뺨이라도 한 대 내려치고 싶은데 그럴 가치도 없을 것 같아서 참는 거니까
인내심 테스트 그만하고 이만 갈 길 가자. 한 번만 더 붙잡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전 뒤돌아와 버렸고 전 남편은 제가 진짜 경찰에 신고할까봐 겁이 났는지 붙잡지는 않고 욕을 쏟아내더라고요. 같이 욕하고 싸워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남는 것도 없을 뿐더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후 오갈 데가 없는 전 남편은 그렇게 바라고 또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시댁으로 들어가 전 시모를 모시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주는 거 없이 바라는 것만 많은 전 시모 때문에 회사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이 고달프다고 울고불고 하며 전화가 왔지만 전 그런 전 남편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마저 차단해버림으로써 그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는 여전히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가끔 깜빡하는 정도가 심한 증상만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증상도 저와 지내며 많이 줄었고 관리만 잘해준다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란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전 한동안은 연애 생각은 없어요. 아무래도 온 마음을 쏟아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까지 해버렸으니 남자라면 지긋지긋한 상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지내려고 해요. 요즘엔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으며 바다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바다에서 가까운 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생각만 해도 속이 뚫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듯 전 요즘 하루하루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애초에 참지 않고 이혼을 해버릴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나쁜 인간들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인데 저의 전 남편도 전 시부랑 똑같았거든요. 살다 그런 이상한 부분까지 닮은 부자간이 있을 줄 몰랐지만 있긴 하더군요. 하긴 부모 자식 간이니 닮지 않은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전 남편에 비할 바가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결혼한 건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란 저는 언제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좀 서둘렀던 것도 있죠.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결혼식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혼주석에는 외삼촌 부부가 앉게 되셨죠.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남편과의 만남은 조금은 특수한 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피부 미용실 사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착해 보였고 연애 중에는 제게 아주 잘했어요. 그게 다 계산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어쨌든 결혼하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행복은 조금씩 금이 갔어요. 제가 일하던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은 저와 시어머니 둘만 일하는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동네 지인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죠. 단골들이 많고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수다도 떠는 곳이 저희 피부 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눈을 의심할 일이 이 작은 가게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미용 시술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더니 제가 아는 얼굴 하나가 있었고요. 어머,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 여편네 어디 갔냐? 예? 누구긴, 여기 사장, 빨리 나오라고 그래. 앙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사람은 시부가 아닌 시부가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여자의 표정이 너무도 당당하고 몸싸움을 걸 것 같은 표정이라 순간 저도 당황했을 정도거든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지금은 미용 시술 중이시라 나오시는 건 좀 그렇고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주시면. 20분?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여자한테 20분이나 할애를 한단 말이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 여자는 급기야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저를 밀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한 마음도 잠시 살짝 화가 났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긴 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라 책임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손님 다 떨어지게 만들 작정인지 다짜고짜 단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니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20분만 기다리세요. 야,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 그래, 그년보다 너부터 작사를 내주지. 그 여자는 단정히 틀어먹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육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지만은 않았죠. 그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려 하길래 저는 그 여자 셔츠의 단추를 다 뜯어버렸어요. 옷이 뜯기니 당황한 여자가 제 손을 놓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우스꽝스러운 꼴로 시모와 손님이 들어가 있는 방문 앞을 지켰는데 밖이 영 소란스러우니 시모가 결국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부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당신 미쳤어? 돌았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잘도 며느리가 있는 곳에 상간녀 데려와서 나 바람피는 시아버지요,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야? 그제야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시부의 상간녀, 그것이 저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렇게 헤어져 달라는데 안 된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뭐가 문젠데? 왜 안 헤어지는 건데?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이혼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너네가 인간이야? 너네가 사람이 맞기는 하냐고. 정신 나간 것들. 불륜에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적어도 인간답게는 굴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시아버지가 돼서는 며느리 직장에 와서 잘하는 짓이다. 어? 며느리가 너를 뭐로 보겠어? 여태껏 숨겼는데 고세를 못 참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이나 해줘. 아들은 이미 다 커서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미성년자도 아니고. 말 길게 섞지 마요. 경고하는데 당장 이혼 안 해주면 나 당신 미용실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릴 거야. 각오하라고. 그렇게 한바탕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 머리가 다 뜯긴 저와 정신과 마음이 너덜해진 시모,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 모든 일을 지켜봐야 했던 손님만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계산을 하며 그러시더군요. 저 여자 옆 동네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사장인데 성격 대단하다고 소문났어. 그런 여자 상대로 세댁도 대단하네. 시부의 상간녀는 옆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모양이었고 3년 전부터 시부와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 사이 관계는 이미 금이 와장창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결국 모든 걸 들켜버리고 이혼까지 종용당한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더군요. 저라도 일하던 곳까지 와서
이런 행패 부리면 화났을 거예요. 이혼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혼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사장과 직원 관계를 떠나 그동안 저희 고부가 쌓아온 정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이며 도움 주신 것도 다 시어머니였고 제 어머니 노릇해 주신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불똥은 아주 이상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시부모의 이혼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된 사이에다가 얽힌 게 많을수록 이혼 소송은 길어진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주 극초기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적금했던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잔고를 확인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돈 2천만 원이 아주 깜짝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매달 적금하던 돈, 그 돈 다 없어졌어. 그거 우리 아버지 잠깐 빌려드렸어. 뭐? 아버님이 어디에 필요하신 건데? 그게, 잘 들어봐.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신혼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 맞아. 사실 이번에 아버지가 연락 오셨거든. 어머니랑 이혼 소송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대. 그게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 상간녀 쪽에서 우리 엄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 와서 돈을 좀 대신 내달라고. 뭐? 미쳤어? 그걸 우리가 왜 내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랬잖아. 자, 진정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거래를 제시했지. 내가 그 돈을 드릴 테니 이 신혼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뭐? 너 지금 그걸 잘했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기야, 2천만 원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놓쳐? 내 명의라서 그런 거야? 당신 지분도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럼 내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너 바보지? 왜 생각을 못해? 두 분 오래 사셨어. 그만큼 재산 분할할 것도 많은데다가 계산 방법도 어렵고. 시어머니가 여태껏 맞벌이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했으면 시아버지가 가져갈 재산보다 어머님이 가져갈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일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잖아.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이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로 넘어가면 당신 어떡할 건데? 그때 되면 당신이 그 상간녀 위자료 내준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때 돼서 그 돈 어떻게 받을래? 돌려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으이그,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돈으로 지불 가능하면 모를까. 현금 융통 안 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지. 그제야 남편은 똥됐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게 묻더군요. 그럼 어떡하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이 아버님한테 물어봐. 도대체 언제 줬는데? 일주일 전쯤. 벌써 어머님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남편은 똥 마려운 개처럼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혹시 제가 빌려드린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시 돌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와이프랑 같이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써버린 것 같아서요. 그거 중요하게 쓸 곳이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야, 줬던 걸 왜 다시 뺏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 돈 주는 대신에 아파트 명의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너 전화 잘했다. 너 돈 더 남은 거 좀 있냐? 예? 아니, 우리 이쁜이 위자료 말고 내가 내야 할 위자료도 생길 것 같다고 우리 쪽 변호사가 그러잖아.
내가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바람이 아니라 사랑인데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주긴 해야 한대. 그걸 네가 내줘야겠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돈에 아파트면 진짜 너만 이득이지.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시부 목소리에 남편은 말문이 막히고 저는 열이 받았어요. 저는 남편 전화를 획 뺏어서 말했죠.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남편이 저 몰래 그 돈 쓴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세요. 저희 그 돈 쉽게 모은 거 아니고 써야 할 것도 있어요. 시끄럽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디 남편이 한 일에 여자가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려고. 너도 네 시모처럼 되면 큰일 나. 여자는 자고로 남자에게 나긋나긋한 게 맛이다. 그렇게 남편 잡고 살면 너희 시모꼴 나는 거야. 알겠냐? 시부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낭패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을 때 그 상간녀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던 손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분께 연락해 정말 죄송한데 그 상간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분이 흔쾌히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하고 저는 시부의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로 제 남동생을 불렀어요. 그렇게 30분 지났을까? 남동생이 터벅터벅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제가 원하는 복장 그대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 조폭들 문신한 것처럼 보이는 팔토시를 꼭 착용하고 최대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오라고 부탁했거든요. 동생은 원래도 덩치가 크고 키가 180이 넘는 거구인데 얼굴까지 좀 험악하게 생겨서 잘만 꾸미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그런 동생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부 상간녀의 얼굴이 싹 굳더군요. 그래도 이내 미소를 띠고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피부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서 돈 2천만 원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저희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인데 돌려주셔야겠어요. 아버님한테 돌려달라고 했더니 직접 가서 돌려받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행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 돈을 왜 아가씨가 와서 찾아가? 내 애인이 준 돈인데 돈에 꼬리표라도 달렸니?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간 거면 꼬리표 달린 거랑 똑같죠. 어쨌든 저는 돈 주실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주던지 말던지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와 남동생은 테이블 자리 하나 떡하니 잡고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만 왔다면 당연히 내쫓겼을 텐데 험악한 남자 하나와 같이 오니 내쫓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우리가 앉은 곳은 입구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안쪽을 기웃거릴 때마다 동생이 눈 마주치며 띠꺼운 표정 짓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시부가 왔더군요.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긴요. 떼인 돈 받으러 왔죠. 저희 돈 저희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 아버님은 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그 아파트로 거래하자고 꼬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어머님한테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거래하신 거죠? 어차피 자기 거 아닌 거 알면서 아들한테 사기쳐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맞고 경찰서 가서 합의금, 치료비라도 뜯어내 드릴까요? 제가 머리를 들이밀며 때리라는 식으로 말하자 시부가 도리어 당황해하며 주저하더군요. 너 설마 우리 마누라가 시키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는 제 돈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세요.
제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게 사장님 소문이 아주 잘 나겠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시부와 상간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동네 장사에다가 단골 장사인 건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피해자였으면 모를까 가해자 입장이면 장사하는 상황에 좋은 결과는 없을 테니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긴 했죠. 시부 상간녀는 저희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도 반납을 했죠. 뭐 죽고 못 사는 절절한 사랑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 여자도 결국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이 더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상간녀 꼬리표를 떼어내보려 당분간 장사도 휴업하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결국 시부는 상간녀도 잃고 어머님도 잃고 재산도 반 잃었어요. 시부 사정 같은 건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저와 남편 돈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받고 돌아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2번 다시 아버님 말에 속지 말고 그 누구의 말에도 속지 마.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나한테 최소한 이야기를 하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저 눈앞에 이익에만 혹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건 당신 자신이라고.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은 결국 사과를 하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은 결과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부 명의의 우리 신혼집은 시어머니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재산 분할로 시어머니가 얻은 것은 그 아파트였고 그나마 시어머니가 일하는 가게는 뺏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만 가졌죠. 그것에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은 건 시어머니가 더 많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잃은 건 건강이었죠. 시부와 상간녀 그리고 직장까지 진격한 그 2사람의 행패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혼하는 과정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데다가 위장병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긴 하더군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소화가 안 되어 찾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시부 집에서 나오면서 살 곳도 마땅찮아서 그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결국 그 뒤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일을 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시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없어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다른 직원을 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가게를 맡긴 날에는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러 병원을 자주 찾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운명과도 같았던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일찍 일을 마감하고 직원에게 다음 시간에 있을 예약 손님 인수인계 중이었어요. 그런데 쾅 하고 누가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에 새로 온 손님인가 싶어 웃는 낯으로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이효준 씨 와이프가 둘 중에 누구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남편의 이름에 저는 표정이 급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며 말했죠. 제가 이효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갑자기 왜 여기 와서 남의 남편 이름을 들먹여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한 소리 쏘아 붙였어요. 아, 당신이 그 사람 와이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랑 빨리 좀 헤어져 주면 안 될까? 그 사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매번 당신이랑 이혼이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야?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데자부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1년 전, 딱 1년 전이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이 가게에 와서 제 머리를 뜯고 시모에게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물었던 일이. 저는 굉장히 깊은 빡침과 분노에 저 자신을 가라앉히려 최대한 애썼어요. 그런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그 여자가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왜? 체념이라도 했어? 내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 그 사람이 바쁘니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오늘 내로 그 사람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빨리 절차 밟아. 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걸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남자가 낼 건데 뭘.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해라 마라 결정하고 난리야. 부부는 그 사람이랑 내가 부부야. 법적으로 엮여있는 부부. 아무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같은 년이 입만 살아서는 나불대고 난리야. 말이면 뭘 못해? 근데 어쩌냐? 나는 남편한테 이혼의 이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혼도 너 혼자만의 착각 아냐? 뭐? 너 말 다 했어? 그 사람이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매일같이 이야기했어. 너 따위는 껍데기일 뿐이고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다는 내 말 못 알아들어? 막말로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이혼을 왜 해야 해?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 같은 년 말 듣고 이혼까지 해? 돌았니? 그 이야기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남편 데려오던지. 결국 씩씩거리던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니 30분도 안 되어 남편이 헐레벌떡 저희 가게로 뛰어왔어요. 넌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다녔길래 저런 년한테 붙들려서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만들어? 나한테 불만이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여자가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난리치는데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게 여보. 아, 미정아,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 미쳤어? 나더러 지금 꼬리 말고 도망치라고? 오빠가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러려면 이 여자랑 이혼해야 한다며.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 오빠, 여기서 결정해. 이 여자야, 나야? 나 선택할 거면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이혼 안 할 거면 나 오빠랑 못 사겨. 가만 보니 이 여자 하는 짓이 남편을 휘두르고 있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웃겼어요. 여보, 이혼하자 우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 없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당신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솔직히 당신한테 유감은 없어. 그냥 당신보다 이 여자가 더 좋을 뿐이야. 당신이랑 이 여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이 여자가 더 좋아. 뭔 미친 소리야? 유감이 없어? 유감 많잖아. 이런 데서 이혼 이야기 꺼낼 정도면 유감 많은 거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어머니 수발드는데 너는 그런 어머니랑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울 생각이 잘도 들었네. 그래, 좋아. 이혼해주지. 못해줄 건 또 뭐야? 이혼 소송하자. 누구한테 더 이득인지 불행인지 한번 까보자고. 결국 저도 이 상황에 열받아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더 화가 났어요. 아무리 부전자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길로 시모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 사람 상간녀가 저희 가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막 요구하고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 놀라움과 분노로 뒤덮여 버렸더군요. 뭐라고? 진짜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왔어?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상간녀가 혼자 와서 저한테 이혼하라고 시켰는데
남편 부르랬더니 남편이 와서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유감은 없는데 그 상간녀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 미친 것들이, 이 새끼는 지혜미가 상간녀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지 뻔히 알고도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픈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오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너 혹시 그 상간녀 나한테 좀 데려와 줄 수 있니?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제게 매일같이 이혼하라며 문자를 보내는 상간녀에게 이번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소와 함께 당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지금 그쪽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전해주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으로 느긋하게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바람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어머님, 저 효준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내가 위암에 걸려서 입원 중이에요. 그 수발은 지금 며느리가 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가씨가 내 수발 들어줄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효준 씨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긴 한데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병간호 같은 건 전문 병원에 맡기면 된다고 하던데 이 여자는 이런 데서 점수 따고 있었네요. 그래 봐야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갈 건데 참 답답한 짓 하고 계시네. 그쪽에 아부 떨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몰랐어요?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머리도 나빠. 이래서 남편이 바람이나 피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은 저에 대한 모독으로 이 면회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나가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너를 버리겠다는 거니? 아, 그래, 이혼해라. 너 저딴 놈하고 살아봐야 하등 좋은 게 없어. 제 아빠만은 닮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저런 걸 왜 닮아? 저와 시모는 그날 하루 종일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저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업무상 자주 연락하는 여직원의 회사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저는 그 여직원의 자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뱃속에 힘을 실어서 소리를 내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야? 우리 남편이 같은 회사 년이랑 바람피는 거 내가 다 조사했어. 왜 우리 남편이랑 바람피워? 7살이나 어리면서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유부남을 건드려. 너 일부러 화장도 떡칠하고 향수 냄새 풀풀 풍겨서 우리 남편한테 꼬리쳤지? 그리고는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겠다. 나도 알아. 너 우리 남편이랑 사내 연애하는 거. 내가 당장 너희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어머, 그럼 그쪽은 이효준 씨랑 바람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만.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상간녀랑 대면하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슬쩍 남편 이름과 상간녀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흘렸어요. 상대방이 그 이름을 제대로 들었던 건지 잠시 가만히 있더군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회사 전화로 하시면 좀 곤란하실 텐데. 둘이 같은 회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앞뒤 재지도 않고 사내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해버렸네요. 여자가 전화를 받으니 그 여자인 줄 알고. 그렇잖아도 여자가 별로 없는 회사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결국에는 남편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제 기대에 부응해서 여기저기 소식을 부지런히 알려주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그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유독 친밀하게 지냈던 상간녀의 이름이 자연스레 거론되며 두 사람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회사가 사내연애가 금지인데 사내연애를 한 데다가 불륜관계로 이어졌으니 회사에서 거의 해고 형식으로 잘라버렸더라고요. 상간녀는 제 전화 한 통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는 거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저희 가게로 와서 다시 행패를 부렸어요. 야, 너 도대체 회사에 무슨 짓 한 거야? 왜 전화를 해서 나랑 그 사람 퇴사까지 하게 만드냐고.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것 맞잖아. 소문이 왜 났는데? 나는 한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것도 착각해서. 그런데도 퍼진 건 내 탓이 아니지. 내가 퍼뜨려달랬어. 사람 착각해서 욕한 거 사과했고 할 도리 다 했어.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린 것도 아닌데 네가 뭘 어쩔 건데? 근데 너 잘 생각해라. 나는 여기서 너 그냥 가만히 놔둘 생각 없거든? 방금 나한테 캔들 던졌지? 이거 협박죄로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손님 있는 시간에 와서 소란 피운 거? 업무 방해죄로 또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업무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할 거야. 또 여러 손님들 앞에서 나를 욕보인 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있거든? 여기서 뻘짓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거 다 받을 준비나 해. 제 말에 상간녀가 이를 꽉 깨물더니 그 뒤로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간녀를 보내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그 소송을 진행했어요. 말만으로 끝내면 사람은 반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설치한 CCTV 영상도 같이 첨부했어요. 어차피 가게 로비만 찍는 거고 미리 커다랗게 CCTV가 있다고 스티커도 붙여놔서 사생활보호법 그런 거 하나도 관련 없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상간녀는 거기서 퇴사하고 나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났던 탓에 동종 업계로는 취직이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경력 다 버리고 콜센터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고 들었으니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말 같지도 않는 말로 일반인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 결국은 다른 이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니 참으로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화를 내던 상간녀와 달리 남편놈은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착실히 다른 곳에 취직을 했더군요. 그렇지만 급하게 취직하느라 급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곳이었어요. 남편놈이 왜 이렇게 쿨하게 구는지 저는 상간녀를 통해 대충 짐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명의의 가게와 집, 그리고 시부 앞으로 되어 있는 시댁 아파트가 남편의 보험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암치료 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시부도 연세가 많아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게 이혼 판결이 떨어진 건 5개월이 지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제가 뿌려놓은 씨앗을 고스란히 거둘 때였죠. 남편과 제가 이혼 확정된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헐값에 어머님의 피부 미용실을 제게 물려줬어요. 어차피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잖니? 네가 사장이 돼서 잘 이끌어준다면 내 마음이 더 편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고도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어? 그거야말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헐값에 파시면. 헐값이라니? 너네 간병까지 해주지 않니? 늙은이 수발도 들고 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이건 헐값이 아니지.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황에 그 가게를 물려받았고 대신 시어머니의 이름도 직원으로 넣어드렸어요. 언제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게를 물려준 며칠 뒤 전 남편과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마저 팔아버렸어요. 전 남편에게 말도 없이 팔았는지 전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직도 시모 곁을 지키고 있는 게 이상해 보였는지 전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내 직원 내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직원? 아, 맞다, 어머니. 어째서 이 사람한테 가게를 주신 거예요? 내 가게를 내 직원한테 물려준 건데 뭐가 이상하니? 아니, 이 사람 이제 저랑 헤어졌다고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관련이 없어? 너보다는 훨씬 나하고 더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1년이다. 장장 1년 동안 너 나 입원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췄어. 네가 인간 새끼면 적어도 1년에 4번은 찾았어야지. 설날, 추석, 내 생일, 어버이날. 그런 아들놈이 1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내 가게 내가 어디다 팔든 네가 신경 쓰지 마.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는요? 아파트도 왜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왜 놀래? 그 집이 네 집이야? 나는 언제까지고 너한테 맡기겠다는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언제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보던가. 전화도 한 통 없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질질 짜는 소리를 해? 그래서 그 돈은 어쩌셨는데요? 설마 다 쓰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려주실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없다 이놈아. 물려줄 돈? 내가 언제 죽는다든? 아니면 너 내가 죽기를 원해서 이러는 거냐? 죽어줘. 죽어도 다 네 거 아니야. 벌써 주인한테로 다 갔다. 어머니, 왜 이렇게 못되게 구시는데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1년 못 찾아왔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요? 바빠서. 바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너 그딴 정신 나간 상간녀 만나느라 나한테 안 온 거잖아. 네 상간녀는 내가 안중에도 없더라. 나는 그년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해. 내가 네 아버지랑 이혼했어도 네 어머니가 아닌 건 아니잖니? 난 그년 싫어. 어른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노려보는 꼴이 꼭 너희 아버지 상간녀랑 판박이더라. 가족도 아닌데 똑 닮은 거 보면 상간녀들은 상간녀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지? 그리고 너 그년한테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수발까지 들어주는 착한 며느리를 버리고 너한테 재산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 자식아. 네 아버지랑 똑같은 짓 해서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놈 내 자식 아니야. 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을 거야. 어머니. 시어머니의 재산만 믿고 있던 전 남편 놈에게 떨어진 시모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거였나 봐요. 참 웃기죠. 자기가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판 그 아파트 대금 중에 5천만 원은 이미 제 수중에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1년간 수발 들어준 대가로 제게 넣어준 거였죠. 그것도 안 받으려고 거절했는데 결국은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남편이랑 똑같은 짓 하고 나를 돈으로만 생각한 아들놈에게 한 푼도 남겨주기 싫다고요. 그렇다고 기부를 하는 건 아까우니 저한테 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모 명의의 모든 걸 눈뜨고 저에게 빼앗기게 된 전 남편은 저를 원망하듯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미 시모와 저 사이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나갔고 저는 나중에야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그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톡 쏘아붙이더군요. 당신 이거 노리고 우리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었어? 노리긴 뭘 노려.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중인데 이거 원래 네가 했어야 할 일이야.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병간호하는 거. 어디서 인간 탈 쓰고 다니는 짐승 주제에 나한테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 여태껏 다 팽개치고 열심히 딴 년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잘 노며 더러운 짓 했던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제발, 당신은 다 가져갔잖아. 내가 위자료까지 깔끔하게 줬잖아.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가져가는 거야?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나한테 오던데?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최소한 어머님 트라우마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상간녀가 가게로 쳐들어온 경험이 한 번이면 몰라도 본인 병간호하는 며느리한테도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나 같아도 진절머리가 나서 상간녀 절대 인정 못하지. 그 일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신 거라고? 이미 두 사람 사이는 끝이 나셨는데 아직까지? 시아버지랑 똑같은 가해자 입장이니 당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지? 봐, 당한 사람은 끝까지 못 잊는 법이야. 어머님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상간녀한테 잘 이야기해줘. 내가 준 선물 받고 열심히 나한테 돌려주라고. 그게 무슨... 궁금해하는 전남편 놈 남겨두고 돌아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지가 생각하던 계획을 하나하나 부셔놓으니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까지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 얹혀진 듯 갑갑하더니 내게 저리 절절 매는 전남편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상간녀에게 한 말이 궁금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시어머니 병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는 그저께와 정반대로 울상이 돼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그 여자한테 무슨 소송을 그렇게 걸었어? 벌써 소식 들었어? 벌금이며 위자료 엄청 나왔지? 잘 됐네. 나도 혼자 살려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위자료 두둑히 챙기게 돼서 다행이고. 그 소송이 뭔지 알고 싶어? 내가 일하는 가게 와서 폐악질 부리고 손님들 앞에서 나 모욕하고 내게 물건까지 던진 위자료와 벌금이지. 그러게, 상간녀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 왜, 그 여자가 전화와서 자기는 상황이 안 되니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디? 그래서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소송 왜 그렇게 많이 걸었냐고 항의라도 하라던? 해봐. 이미 법적인 판결 끝났고 그 여자는 나한테 돈 줘야 할 것만 남았어. 뭐 나는 당신이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둘이서 잘 상의해서 주던가. 근데 안 주면 나 끝까지 용서 안 해. 그거 내 정신적 위자료고 내 인생 망쳐먹은 너희들이 져야 할 책임이거든. 누가 내든 안 주면 압류며 뭐며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해서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악에 받쳐서 따박따박 받아치는 제 말에 남편놈이 제게 바싹 마른 입술에 침을 묻혀가며 양손을 모으더군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그 이상한 여자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졌는데 나한테 도리어 돈 대신 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 게다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그 여자랑 나 두 번 다시 엮지 마.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 위자료 갚았고 재산도 이제 한 푼도 없어. 집도 이미 팔리는 바람에 월세 살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 여자 돈 내달라고 하지 마. 왜? 사랑한다며. 그럼 계속 쭉 사귀지 그랬어? 나는 그 여자 대신 돈 내줄 사람 있으면 더 좋은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여보. 누가 여보야? 나 네 여보 아니야. 우리 이제 남남인 거 몰라? 알았어. 그 여자한테 당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 구원해주는 게 당신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 여자가 가는 곳곳마다 사고만 쳐서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당신은 다르잖아. 저는 재수없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살며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주며 썩은 미소를 날려줬습니다. 헛소리는 상간녀한테 가서 하시고요. 나는 그럴 생각 1도 없으니 이만 내 앞에서 꺼져. 결국 전 남편은 철벽 같은 제 모습에 상심하고 돌아서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항상 나쁜 놈들은 잃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상간녀 위자료로 우리 돈 뺏겼을 때도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돈 잃고 집도 잃고 나중에 후회만 했을 놈이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이미 알아버렸는데 제가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인지. 어쨌든 이렇게 저는 전 남편과 손절하고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그 집 나온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것도 없어요. 하던 일도 똑같고 직장도 같으며 환경은 예전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죠. 시어머니의 암 치료가 잘 돼서 요즘은 제 피부 미용실에서 같이 지내며 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열심히 병간호를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일 하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시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상간녀에게 결국 시댁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돈 받고 시아버지를 뻥 차버렸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버릇 남 못 주고 시부는 다른 여자를 열심히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본능에 그렇게 충실하게 사실 수 있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쨌든 그쪽과는 이제 전혀 연이 없어 만나지도 않고 우리 손님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어요. 아참, 상간녀한테 한 번만 더 까불면 매운 소속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그 화살은 전부 전 남편에게 돌아가 열심히 저 대신 그 원망 다 듣고 있다는 것도 잘 들었고요. 그러게 한 번의 선택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어야죠. 둘 다 서로에게 열심히 고통 주고 있으니 저는 이제 관심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이제 끝이 났네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Das heißt, das 0,5% Stickstoff